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겨울은 냄새가 있다는 걸 아세요? 메마른 흙 냄새, 젖은 고무장갑 냄새,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말들의 냄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섞여서 겨울만의 향을 만들어내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냄새에 민감한 편이었어요. 엄마가 화가 났을 때의 냄새, 아빠가 술을 마셨을 때의 냄새,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올 때의 긴장한 냄새까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거짓말도 잘 알아챘어요. 거짓말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달큰하면서도 쓴 그런 이상한 냄새요. 그날도 나는 새벽에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벌써 몇 년째 계속해온 일상이었거든요. 남편 도윤 씨가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그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제가 대신 하게 됐으니까요. 도윤 씨는 원래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정원을 돌보곤 했거든요. 특히 동백나무를 좋아했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동백나무가 3그루 있는데 모두 도윤 씨가 직접 심으신 거예요. 결혼 초기에 하나씩 심으셨던 거죠. 첫째 나무는 결혼 첫 해에, 둘째 나무는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셋째 나무는 도윤 씨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심으셨어요. 동백은 겨울에 피어야 진짜 아름다운 거야. 추위를 견뎌낸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도윤 씨가 늘 그렇게 말하면서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낙엽을 치워주곤 했죠. 수술 후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자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내가 쓸모없어졌네라고 종종 중얼거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도윤 씨가 창문 너머로 보실 수 있도록요. 아침마다 오늘도 동백이들이 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정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 왼편에 늘 가지런히 놓여있던 남편의 낡은 마당화가 보였어요. 신문 옆에 언제나 그 자리에.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신발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거든요. 신발을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깨끗이 닦아두셨던 게 생각났어요. 도윤 씨는 신발 정리에 무척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신발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집 전체가 어수선해 보인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신발만 남겨두고 어디 가셨을 리가 없잖아요. 도윤 씨라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계신가 싶어 기다렸는데도 소리가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여기 있어라고 대답하실 텐데 말이에요. 혹시 일찍 산책을 나가신 건가 싶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도윤 씨는 안 계셨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 씨는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로 멀리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 앞 편의점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셨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들 서준이었어요. 목소리가 어째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서준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셔서요. 공기 좋은 데 있는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말씀하셔서 요양케어 하우스에 모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요양 케어하우스. 갑자기 왜?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서준이가 말하는 사이사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불안한 냄새였어요. 거짓말의 냄새도 섞여 있었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 지연이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놀라셨죠? 저희가 잘 알아보고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아버님도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면 회복에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긴장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이 유난히 미끄러졌어요. 마치 얼음 위에서 구두굽이 헛도는 소리처럼 말이에요. 지연이가 이렇게 매끄럽게 말할 때는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였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서준이가 사업이 어려울 때도,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그런데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어? 나도 함께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걱정만 하실 텐데요. 저희가 알아서 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에 모셨는데? 멀어요. 공기 좋은 곳이거든요. 나중에 같이 가봐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겨울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찌르던 느낌, 그리고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던 그 감각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의 냄새를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아이들 집에 들렀어요. 사실 핑계였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평소에도 아이들한테 반찬을 자주 가져다 줬어요. 지연이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아니, 못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외식을 좋아하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그랬어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서준이가 엄마표 김치찌개가 그리워요라고 할 때면 마음이 짠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멸치볶음 같은 걸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어요. 물론 지연이는 별로 반기지 않는 눈치였지만요. 어머님, 안 그래도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살짝 불편해 보였거든요. 아마 시어머니가 자주 우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건 이해해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시면 긴장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김치찌개를 끓여서 통에 담아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도윤 씨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요양원에 계신 걸까? 왜 갑자기? 어떤 곳인지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괜찮으실까? 혼자 계시면서 무서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니 서준이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그랜저였는데 평소보다 더럽더라고요. 서준이는 차를 무척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차를 했는데 그날은 뭔가 급하게 몰고 다닌 것 같았어요. 흙이 튀어 있었고 범퍼에는 긁힌 자국도 있었어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서준이 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트렁크가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떠 있더라고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서준이라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완벽주의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숙제도 틀린 글자 하나 없이 하고 방 정리도 자와 각도기로 재서 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차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마치 뭔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예감이랄까요. 주변을 둘러본 다음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지하주차장에 메아리 쳤어요. 그 안에는 낡은 담요가 하나 있었어요. 도윤 씨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덮고 왔던 그 담요였어요.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제가 직접 백화점에서 사다 준 그 담요 말이에요. 병원 침대가 차가울까봐 집에서 가져간 거였거든요. 도윤 씨가 수술하실 때 제가 밤새 지키면서 덮어드렸던 바로 그 담요였어요. 그 담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게 여기 있지? 도윤 씨가 요양원에 가실 때 가져가셨을 텐데. 설마 도윤 씨 없이 담요만 가져온 건 아니겠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면제 빈 약봉지가 보였어요. 아주 작은 봉지였는데 라벨을 자세히 보니 수면 진정제였어요. 그것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강한 약이었어요. 도윤 씨는 평소에 그런 약을 드시지 않았거든요. 불면증도 없으셨고 잠도 잘 주무셨어요. 또 다른 구석에는 한쪽이 닳아버린 보행 보조기 고무마개도 있었어요. 도윤 씨가 재활 치료 받을 때 쓰시던 바로 그거였어요.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젖으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쓰시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지? 도윤 씨가 걸어서 요양원에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차량용 담배 라이터 주변에는 휠체어 손잡이에서 나온 듯한 플라스틱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도윤 씨는 걸어서 요양원에 가신 게 아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가신 거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끌려가신 거였어요. 그것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요. 손이 떨렸어요. 담요를 만져보니 아직 도윤 씨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이 늘 쓰시던 로션 냄새와 무릎 연고 냄새가 섞인 저만이 아는 그 냄새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무서움의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제가 돌아보니 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눈빛에서 죄책감이 보였어요. 무서움도 보였고 당황한 기색도 보였어요. 평소에 당당한 서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달렸어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어요.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발바닥을 베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냥 무섭고 화가 나고 그리고 절망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욕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내 남편이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울면 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윤 씨는 지금 어디 계실까? 무서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바보가 되자. 바보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그래야 제가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면서요. 지연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깐 내가 너무 놀라서. 트렁크에서 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 나오는 걸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전화 너머에서 지연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푹 주무시고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맙다. 너희를 믿는다. 아버지도 잘 부탁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편안히 계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좋아. 속아라. 그 오만함이 지금은 내 편이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 씨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늦지 않게 찾을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계획도 세웠어요.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류와 증거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우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도강배 씨를 찾아갔어요. 도윤 씨와 오래 함께 일해온 동업자였거든요. 도강배 씨와 도윤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했어요. 둘 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다가 조그마한 건설 회사를 차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들만 했어요. 단독주택 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도윤, 도강배 이 두 사람한테 맡기면 안심이다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큰 일들도 맡게 됐고 지금의 회사까지 키워낸 거예요. 도강배 씨는 도윤 씨보다 1살 어렸고 둘은 형제 같았어요.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왔고 명절 때면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특히 서준이를 무척 아껴줬어요. 우리 서준이라고 부르면서 용돈도 자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준이도 도강배 아저씨를 무척 따랐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강배 씨. 오래된 공장 사무실에서 성윤안로 앞에 앉아있던 그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미정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도윤이 형은요? 그게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트렁크에서 본 것들, 아이들의 거짓말, 제가 느낀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요. 말하는 동안 도강배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트렁크 이야기를 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어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도강배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미정 씨 말만 해요. 그 인간들 다리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해요. 안 돼요. 제가 손을 저었어요. 감정으로는 못 이겨요. 서류하고 녹음으로 합시다.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도윤 씨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어요.
도강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법이 답이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공익 변호사인데 이런 일에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요. 노인분들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오하린 변호사였어요.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큰 로펌 같은 곳이 아니라 작은 사무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좋았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감사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어요. 노인인권보유공, 사회복지기여상 같은 것들이었어요. 오하린 변호사는 33세 젊은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명료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무척 진지했어요. 하지만 따뜻함도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윤 씨의 상황, 아이들의 행동, 트렁크에서 발견한 것들까지요. 오하린 변호사는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가끔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어머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서 부쩍 늘고 있는 추세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고령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들이요. 작년에만 해도 비슷한 사건을 10건도 넘게 맡았어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필요한 건 2가지예요. 첫째, 도윤 어르신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둘째, 긴급 접근 차단 통지. 그리고 무엇보다 위치를 찾아야 해요. 최근 톨게이트 영수증, 블랙박스 클라우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트렁크에서 수면제 봉투를 봤어요. 제가 말하자 오하린 변호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좋습니다. 약국 CCTV 협조 공문을 바로 띄우겠어요. 그리고 혹시 평소에 며느리분이나 아드님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지연이가 자꾸 도윤 씨 서류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리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살림에 관심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서준이도 요즘 갑자기 효자가 됐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1번 정도 안부 전화 드리던 아이가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병원은 어디를 다니시는지, 약은 뭘 드시는지. 오하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범행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아마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며칠 후 오하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찾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도윤 씨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톨게이트 2곳을 통과했고 주유소 한 곳에서 기름을 넣었네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카드를 사용했어요. 하이패스 기록도 확인했고요. 오하린 변호사가 지도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빨간 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든 기록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용천산 자락에 있는 은가운 케어홈이라는 곳입니다.
은가온.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요양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홈페이지도 제대로 없고 리뷰도 거의 없어요. 신고된 침상수는 20개인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도윤 씨가 그런 곳에 계시다니. 지금 가봅시다. 저는 오하린 변호사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경찰관 한 분도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니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국도로,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점점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여기가 맞나요? 길이 점점 험해졌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거든요. 자갈 밟는 소리가 차 안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삭막한 소리를 냈어요. 주변에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다고요? 의심스러웠어요. 한참을 더 달리니 드디어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여기인 것 같아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은가온 케어홈.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건물도 오래됐고 주변도 일신년스러웠어요. 주차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건물 앞에 대충 자갈을 깔아놓은 정도였어요. 다른 차는 한 대도 없었고요. 정말 여기가 요양원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창문들이 대부분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관문도 굳게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는 출입금지 표시 같은 게 붙어 있었고요. 녹슨 철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에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최성필이라는 원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눈빛이 좀 흐릿했어요. 술을 마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도윤 어르신 면회 왔는데요. 아, 장도윤? 그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 동의 없으면 면회는 안 됩니다. 그때 오하린 변호사가 나섰어요. 변호사 위임장입니다. 명함과 함께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금 면담을 막으시면 불법 감금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경찰도 동행하고 있어요. 정말로 경찰관 한 분이 함께 와 계셨거든요. 제복을 입고 계시니까 원장의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아, 그럼. 잠시만요. 원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서준이나 지연이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몇 분 후에 나와서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계실 수는 없어요. 건물 안은 더 이상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했어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냄새였어요. 그리고 조명도 어둡고 복도도 좁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도 낡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갔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원장이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글쎄요. 그때그때 달라서. 보통 10분 정도?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복도 곳곳에 CCTV가 있더라고요. 감시하려는 것 같았어요. 문 4개를 지나 복도 끝 2인실. 원장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기 계십니다. 창가에 그이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 씨의 모습이 너무 변해 있었거든요.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미정아. 남편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눈도 초점이 흐릿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옷도 갈아입지 못했는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평소 깔끔하신 도윤 씨답지 않았어요. 달려가 안아주었고 몸이 많이 말랐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야위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손도 차갑고 맥도 약했어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밥은 잘 드셨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멍했어요.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계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약 냄새가 진해요. 우하린 변호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것 같습니다. 기록을 확보해야겠어요. 변호사가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복용하고 계신 약물 목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건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의사는 누구고 언제 진료를 받으셨나요? 그건. 최성필 원장은 끝까지 버텼어요. 보호자인 장서준 씨가 직접 지시한 거예요. 어르신이 불안해하신다고 안정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나서자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꿨어요. 지금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윤 씨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타시면서 도윤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서웠어.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집은 참 신기해요. 돌아오면 바람부터 달라짐을 느껴요. 온도 때문이 아니라 향 때문인 것 같아요. 집만의 그 따뜻한 냄새 말이에요. 도윤 씨를 침대에 누이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려고요. 미정아. 네. 집이 이렇게 좋았나. 네, 우리 집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많이 차갑고 말라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었어요. 신문 오늘은 내가 읽을게.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조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글자 잊어버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상의도 없이. 뒤에서 서준이도 나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급해서 잠깐 모신 건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때 오하린 변호사가 나섰어요. 이 집의 법적 이해관계는 오늘부로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합니다. 앞으로 연락은 여기로 하세요. 명함을 건네주더라고요.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지연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 후 집에 등기 우편이 왔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문서였어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피후견인 한미정.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청인은 장서준과 배지현이었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하린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상태로는 간단히 끝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머님 기억력이나 판단력 모두 정상입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뛰어나신 편이에요. 다만 스트레스 수치가 높네요. 충분히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지금은 발을 옮길 시간이었거든요. 오하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어머님,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증거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첫째, 약국 CCTV. 며느리 배지연 씨가 수면제를 고용량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어요.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양이죠. 그것도 3군데 약국에서 나누어서 구매했어요. 둘째, 블랙박스 클라우드 기록. 새벽 3시에 은가운 케어홈 앞에 주차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옮기는 모습도 녹화되어 있고요. 셋째, 통장 거래 내역. 케어홈 원장 계좌로 송금을 반복한 기록이 있고 금액도 상당해요. 넷째, 필적 감정. 도윤 어르신의 평소 필체와 계약서 서명을 대조해 봤는데 장자를 쓸 때의 점액이 완전히 달라요. 위조된 거죠. 그때 도강배 씨가 들어왔어요. 미정 씨 큰일 났어요. 회사 지분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어요. 서준이가 결제할 리 없는 건데 누가 도장을 찍었을까요? 도장은 이제 제 손에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찍어요. 오하린 변호사가 정리해줬어요. 민사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로는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유기감금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하린 변호사가 주선해준 거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는 오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효도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오하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블랙박스 오디오입니다. 서준 씨 오늘 처리 못하면 계획이 틀어져요. 배지현 씨의 목소리입니다. 약국 구매 기록,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요양실 내부 통화 녹취입니다. 간호조무사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배 씨와 장 씨 측은 이에 대해 어떤 반박이 있습니까? 화면에 지현이와 서준이가 나타났어요. 지현이가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편집된 거죠.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말했어요. 편집은 당신들이 했죠. 서류에서 말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진실이 빛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며칠 후 서준이가 주최하는 장건설 30주년 자선 갈라가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에는 현악기 연주가 흐르고 있었고 사회자가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장건설 30주년 자선 갈라의 호스트 장서준 대표 내외분 입장하십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대를 주었어요. 빛은 진실을 좋아하니까요.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죠. 연회장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서 블랙박스 오디오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그만 고집 부리세요. 차에 타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서명과 위조 서명을 비교하는 화면이 나왔어요. 빨간 줄로 다른 부분들을 표시해 가면서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도강배 씨가 무대 아래에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누구도 모른 척 할 수 없겠군. 경호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장 대표님, 백스테이지로 내려가시죠. 서준이가 무너졌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후회,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도. 법정에서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요. 첫 공판 때 서준이와 지연이를 봤어요.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특히 지연이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서준이는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가끔 고개를 들어서 도윤 씨를 바라볼 때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기도 하고. 검사님이 사건을 설명할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거든요. 피고들은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검사님이 말했어요. 먼저 피고 배지현은 시아버지의 치매 진단을 위해 병원을 여러 곳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도윤 씨는 정상 판정을 받으셨지만 피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요양원을 물색했습니다. 가족들이 찾기 어려운 외진 곳, 관리가 허술한 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대량 구매해서 시아버지를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강제로 이송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변호인들도 나름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들은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필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어요. 오하린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인상 깊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들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도강배 씨도 왔었고 심지어 은가운 케어홈의 다른 가족들도 몇 분 오셨어요. 피고 배지현에게 징역 6년, 피고 장서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범행은 가족관계를 악용한 반윤리적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 배지현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준이가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봄이에요. 법정에서 돌아온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어요. 도윤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지고 나니 원래 모습을 되찾으셨거든요. 체중도 늘었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처음 집에 오셨을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셨거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집에 가야 해. 미정이가 기다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끌려가서 억지로 약을 먹고 낯선 곳에 갇혀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은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요즘은 다시 정원 일을 하세요. 무릎이 아프셔서 올해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동백나무에 물을 주시고 낙엽을 치우시고 그래요. 그럴 때 표정이 가장 평온해 보이세요. 미정아, 동백꽃이 피었어.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꽃 한 송이를 따다 주셨어요. 빨간 동백꽃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겨울을 견뎌낸 꽃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오늘도 정원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 계세요. 손에는 연필과 종이를 들고요. 뭘 그리세요? 노인들이 먼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집을 그리고 있어. 남편이 생기를 되찾은 목소리로 말해요. 문턱이 없고 밤에 불이 켜지는 복도가 있는 집. 음악이 흐르는 주방이 있고 정원에서 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야.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해우. 근심을 푸는 집. 좋은 이름이에요.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하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차 들르세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단 설립 인가가 드디어 났어요. 정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법정이 끝난 후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하린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도윤 씨 같은 분들을 위한 재단이요. 그리고 1호 지원자도 있어요. 정말요? 네, 박노인이라는 분인데요. 78세이시고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사세요. 최근에 사기를 당하셔서 집까지 잃을 뻔했는데 저희가 도와드렸거든요. 오늘 오후에 모시러 가면 되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에 박노인을 모시러 갔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고 계셨는데 정말 쓸쓸해 보이셨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가서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박노인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저녁을 함께 드시면서 박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도윤 씨도 좋아하셨어요. 이제 바둑 둘 사람이 생겼구만. 두 분이 바둑을 두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어르신이 오셨어요. 김할머니라는 분이었는데 아들 며느리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제 우리 집은 진짜 해우재단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집이 더 활기차졌어요. 아침에는 함께 정원에서 산책을 하시고 오후에는 바둑도 두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도 보세요. 가끔 어르신들이 고맙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정말 고마운 건 저예요. 이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행복한 걸요. 며칠 전에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서준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을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떤 말로도 제가 한 일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께도 정말 죄송하고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출소하면 엄마와 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물론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윤 씨께 편지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요.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낳아기른 아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며칠 후 저도 서준이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서준아,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해야 한다. 출소하면 우리 집에 오너라. 어르신들께 직접 사과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때까지 엄마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라는 게 꼭 잊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억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용서인 것 같아요. 겨울이 남긴 냄새 위에 봄의 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가 참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술이라는 것도요. 정원에서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웃으시는 소리도요.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돼요. 겨울 트렁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봄의 정원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해우재단의 어르신들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진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정원에 물을 줄 거예요. 동백나무에, 장미꽃에, 그리고 새로 심은 봄꽃들에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요.